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명석 작가님이 그 발제하시는 내용들이죠. 뭐 전사도 얘기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는데, 지난 시간에 언뜻 얘기를 해 주신 게 있어서 어떤 내용이죠?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1940년대 이제 독일이 이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침공했을 때, 그러니까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점령했을 때 이제 그 사건들,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도 가기 전에 이제 덴마크를 지나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덴마크 영화가 하나 있어요. 4월 9일 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우리나라에 뜬금없이 1940 독일 최강 전차부대 군단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목이 이렇게 나와서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영화에 전차 안 나와요. 1호, 2호 전차 한두 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포스터는 이제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4월 9일로 쳐도, 영화 4월 9일로 쳐도 나오고, 뭐 제가 얘기했던 최강 전차 군단 뭐 이렇게 나오는데, 뜬금없이 영국군 치프틴 전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독립 영화입니까? 독립 영화. 이 제작비가 그래도 몇십억 들어간 영화죠. 치프틴 나오는데 독립 영화. 그때 왜 치프틴이 나오지? 네, 그런.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이제 그 영화 인지도, 영화나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 뭐 발지전투, 벌지전투, 그 다음에 조금 나가면은 그 예전에 했던 롬멜 전차군단에 나왔던 그 아프리카 전역, 그리고 이제 조금 최근에 관심이 많아진 게 이제 독소 전쟁, 스탈린그라드. 네, 스탈린그라드라든지 뭐 이제 그 독소 전쟁이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벌어졌던 1940년대 뭐 폴란드 침공과 프랑스 침공 사이에 있었던 게 바로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그 독일의 베저위붕 작전, 이제 북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침공 작전인데, 요 배경을 좀 설명해 주려면, 사실 히틀러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네,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냥 하고 이제 밑에서 이제 뻘뻘리면서 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의 상황은 제1차 세계대전의 독일과 1차 세계대전 독일과 거의 유사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물론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이게 오래 갈 거라고는 스탈린도 생각을 안 했고, 그걸 제안했던 히틀러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잠깐의 유예 기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독일의 근본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봉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1차 세계 대전 때도 사실 영국 해군에 의해서 이제 그 해상이 봉쇄가 되면서 그 소위 얘기하는 순무에 겨울을 보내야 됐어요. 순무라기보다는 톱밥에 더 가까웠죠. 순무를 먹었으면 그나마 행운이었는데, 밥에다가 톱밥을 섞어서 빵을 만들었다는 얘기 듣고, 사실은 제정신이야? 이랬는데, 이제 기록을 보면은 우리 정 작가님은 제정신이 아닌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주 쓰시는 그 단어예요. 빵도 이제 없어서 못 먹었다라는 얘기들이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됐던 1940년대 독일의 상황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상황보다는 안 좋았어요. 특히 해군력은. 왜냐하면 육군이랑 공군력은 전차나 비행기는 사실 만드는 게 그렇게 배보다는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배는 크니까 큰 데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그다음에 그 배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운행을 해서 조함을 하고 또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제 독일 해군이 생각했던, 크릭스마린이가 생각했던 이 시간표가 끝이 이제 1944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레더 제독이, 히틀러가 그 프랑스 침공이나 이런 유럽 전역을 생각했을 때 참모진들이 반대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준비가 안 됐다. 특히 해군 쪽이다. 어느 정도 맞설 수 있는 해군력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해상 봉쇄가 되면 전쟁에 이제 뭐 그 식료품을 둘째치고 전쟁에 필요한 물품들을 수입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독일 땅에서 모두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중요했던 게 이제 그 노르웨이에 있는 나르빅 항구였는데, 여길 통해서 이제 들여오는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물자들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노르웨이가 중립을 선언하긴 했지만 원래 나쁜 놈들은 의심이 많거든요. 네, 나쁜 놈들은 의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중립국으로 놔둔다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직접 먹어야겠다. 네, 또 그 직전에 알트마크호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독일 이제 그 배가 이제 위장 상선이죠. 이 배가 노르웨이 영해 안에서 그 영국 구축함한테 납포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스웨덴이 그냥 그 노르웨이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번 이제 낌새가 이상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조폭 같은 데서 부두목이 좀 이상하면 두목이 바로 제껴버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배저위공 작전을 통해서 노르웨이를 공격해야 되는데 노르웨이로 점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있는 덴마크도 쳐야 된다. 라고 해서 중간에 덴마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냥 우유나 짜고 있다가 그냥 소저 짜고 이렇게 치즈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실제 뭐 전투도 안 이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 주재 독일 대사가 이제 똑똑똑해서 외무장관한테 가서 저기 영국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덴마크 입장에서는 야 니들이 더 위험해. 이런 거잖아요. 영국 왜 쳐들어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영국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영국보다 독일은 육지가 붙어있는 거고 영국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하기는 독일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제 최후 통첩이죠. 통첩이 전달되고 덴마크로 이제 그 통첩이 이제 적대되는 시점에 이미 4월 9일 새벽에 독일군이 이제 덴마크 국경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틀란드 반도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덴마크군과 독일군의 교전이 벌어지죠. 예, 벌어지는데 뭐 덴마크군이 이제 상태가 훈련도는 싸우는 교전을 보면 나쁘진 않았는데 워낙 중화기도 부족하고 뭐 전투기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전차도 없었고 뭐 이런 상태라서 정말로 그냥 지연전 이 정도라서 뭐 양쪽 사망자가 20명도 안 돼, 20명씩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노르웨이도 공격을 받을 때 노르웨이는 이제 비슷한 영화가 있어요. 킹스 초이스라고 왕의 선택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유튜브 클립 보면은 이제 진입하는 독일 전함을 노르웨이 해안포대가 독일제 대포로 격침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그 격침을 시키네요. 격침시키고 독일제 어뢰로 또 이제 완전히 사상자가 엄청 나와요. 그 틈에 이제 노르웨이 국왕과 이제 일부는 이제 유럽으로 이제 영국으로 망명을 할 수 있었죠. 아무튼 덴마크도 그렇게 해서 일부 부대가 이제 교전이 대표적인 장면이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이제 도로에서, 네. 하나는 이제 마을에서 한번 싸우는데, 근데 영화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밴드 오브 브라더스 전차 진격 아닙니까? 그런 거? 아, 뭐 이렇게 폭격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예. 총알이 빗발친다거나 네. 그런 게 없어요. 미인이 나오는 영화인가 보네. 아니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나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생각하고 보시면 되게 지루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전투를 가장 잘 묘사했어요. 전투를. 네, 왜냐면 이게 뭐냐면 그 실제로 공중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없었고 그냥 독일군이 약간 밀고 들어간다는 개념 정도. 왜냐면 워낙 전력 차이가 컸으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당일날 덴마크 정부는 항복을 해요. 이거 뭐 버텨봤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명령이 전달되는 데까지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4시간 정도로 전해지거든요. 4시간 동안 일부 덴마크 부대가 이제 전투를 벌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도로에서 한번 매복해서 전투가 한번 벌어지고 퇴각해서 그 마을 진짜 예뻤는데 그 마을에서도 이제 골목길 같은데 바리케이드 쳐놓고 교전이 이제 큰 교전이 2번 벌어져요. 네. 요 전투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차라는 개념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운송 수단 같은 것도 없고. 네. 당시에 이제 독일군이 사용했던 게 1호 전차, 2호 전차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뭐 거의 장갑차 수준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얘기했던 대로 자전거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었죠. 왜냐하면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죠. 덴마크군이 굉장히 뭔가 보물처럼 아끼는. 네, 그렇죠. 기동부대의 핵심이었어요. 네. 자전거. 네, 오토바이나. 네. 그리고 전투하러 달려요. 네, 네. 실제로 보면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들판에서 한번 매복하는데 저기서 이제 전차가 이렇게 올라오니까는 기관총을 막 발사하는데 당연히 튕기자 탕탕탕탕탕탕탕탕 그러고 나서 한 명이 옆에서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후퇴하자. 그래서 자전거 타고 또 후퇴하고. 그 영화의 제작 의의가 뭐죠? 그 덴마크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제 그 당시에 그 하루를 기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화 보면은 이제 뭐 스포일러가 역사 자체가 스포일러니까 거기 보면 마지막에 항복해요. 뭐 탄알도 다 떨어지고 부하들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중대장이었나? 그 사람이 그냥 항복하거든요. 그랬더니 독일 장교가 막 방금 전까지 교전에서 사상자 엄청나고 이랬잖아요. 되게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왜 저항했냐고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무의미한 싸움을 했다 우리는. 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고 또 지금 덴마크 정부 항복했다. 우리는 그냥 엉뚱하게 싸운 거다라고 약간 힐난하는 표정으로 얘기하고 이제 그 포로 수용소로 이제 병사들을 보내는데 이제 그 장교잖아요. 장교고 어쨌든 잘 싸웠으니까 내 차로 태워서 보내주겠다라고 했더니 그 지휘관이 부하들과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차에 타기 전인가 이렇게 딱 하늘을 보는데 이게 약간 허망한 왜 싸웠을까?
라는 내용들이죠. 이게 사실 영화에서도 묘사가 되는데 덴마크와 독일이 되게 인종적으로 가까워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중에 독일 장갑차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서 애들이 이렇게 앉아서 놀기도 하고 독일군이 왔는데 그냥 이웃 사람 오는 것처럼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이제 그 독일이 이제 덴마크를 점령했을 때 뭐 크게 쥐어짜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뭐 이제 뭐 초기에 저항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아마 인종적으로 가까웠다는 점도 있었죠.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 약소국이 뭘 할 수 있을까의 롤모델을 당시에 유럽의 스위스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네, 스위스도 어쨌든 인구도 적고 뭐 내륙국이고 이러지만 어쨌든 뭐 양쪽 다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그래 뭐 들어와 보시죠. 네, 들어와 이거잖아요. 사실 스위스가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너무 많은 전력을 쏟아버리게 되면 본인의 본 게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파링 게임이라든지 연습 경기인데 여기에 전력을 써버리게 되면 그 다음 수가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랑 한판 붙으면 너희들은 스파링 게임 생각하지만 우리는 본 게임이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방 정책이랑도 좀 연결되는 게 우리가 뭐 중국이랑 인종적으로 가깝거나 말이 통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니까 우리는 동북아의 스위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스위스는 저는 그걸 그렇게 비교는 할 수 도망갈 때라도 있고 하지만 덴마크는 한국과 똑같아요. 바다로 밀려나면 끝이요. 갈 데도 없어. 글쎄요, 뭐 대한민국과 중국과 비교는 좀 오버가 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경우 왜 이렇게 군사력이 약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인구가 적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 그러면도 사실은 국방력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당시에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변하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전차라든지 비행기를 일상적으로 봤지만 1940년대, 30년대 후반에는 이제 30년 후반에 이미 아직 그때까지 복엽기가 날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차라든지 신형 금속제 이제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게 이지스함이라든지 이제 그 스텔스 전투기 같은 거예요. 이거를 원한다고 다 사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도입한다고 해도 우리가 독일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이제 좀 했겠죠. 역사적으로 덴마크나 노르웨이 왕국이 독일하고 이제 맞설 수준에 이제 있지를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도 그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덴마크가 국방이 약했던 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 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화 보면은 좀 재밌는 장면. 우리 같은 이제 밀떡들이 보면 재밌는 장면이 이제 총기나 이런 고증이잖아요. 굉장히 잘 돼 있고요. 특히 이제 덴마크군이 쓴 괴상한 헬멧. 네, 뭐 독일군 헬멧도 아니고 약간 뭐 이상한 영국군 헬멧도 스푸틴이 나와서 난 고증이 영 아닐 줄 알았더니 총기는 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영화 이제 수입사 잘못이고요. 그러니까 뭐 전차는 아예 안 나와요? 전차는 1호 전차, 2호 전차가 잠깐 나와요. 네. 실제 1호 전차, 2호 전차가? 그러니까 뭐 그건 레플리카겠죠. 네. 차라리 장갑차가 더 많이 나와요. 장갑차가 잘 나와요. 네. 어떤 거죠? 독일 전차? 독일제 장갑차. 앞에 바퀴 그 뒤에 배도 있는 거. 그렇게. 하노마프인가? 네. 하노마프 정도. 트럭 뭐 이런 거 나와요. 네. 고증을 비롯해서 전쟁 영화의 그 완전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 영화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뉜다는 와이언 일병 구하기의 이전 영화들은 영화가 어느 정도는 봐주고 넘어가야 돼요. 뭐 고증이랄 것도 없는 거고. 벌지 전투 때 킹타이거 전차가 이제 패튼이랑 닮았네.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조차 그 전차가 실제 그 전차가 기동된 게 아니고 그와 유사하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그 당시 거를 또 재현하기 힘들죠. 그렇죠. 없으니까. 없죠. 퓨리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타이거가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사실 유일하게 남은 전차를 가져다 쓴 거고 영화에서 보면은 되게 특이한 게 덴마크군이 사용한 소총이 이제 그 볼트 액션인데 원래 볼트 액션은 당시 볼트 액션 이렇게 위쪽에 누리새를 개방하고 이제 5발 정도 끼우고 이제 사격을 하는 거잖아요. 한 발씩. 근데 여기는 탄알을 옆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 뭐야? 라고 했더니 이 총이 크리그 에르겐센이라는 방식이라 탄알을 옆으로 집어넣더라고요. 한 발씩.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이 뭐야? 이 복잡하게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볼트 액션으로 한 발 한 발씩 쏘는 게 이제 대세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자동화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탄알을 이렇게 한 발씩 집어넣거든요. 진짜로. 그 방식도 이제 그 총도 되게 재현이 잘 돼 있고요. 미군도 심지어 이 방식의 소총을 썼더라고요. M1903 스프링필드 쓰기 전에.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요 옆으로 집어넣는 예, 방식. 예, 예. 요게 이제 장점이 뭐가 있길래 이걸 썼지 했더니 한 3발 쏘고 이제 클립 방식은 5발 다 쏴야지 이제 장전이 되는데 요거는 한 3발 쏘고 2발 더 끼우고 또 쏠 수 있다고. 좀 빠르다. 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차라리 3발 더 쏘고 빨리 장전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제 책상 물림의 이제 방식이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제 처음에 이게 브랜 경기관총인가 생각했거든요. 위에 이제 탄창, 바나나 탄창을 딱 꽂고 쏘는 게 이제 중기관총. 이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마드센이라고 이제 덴마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이제 경기관총. 경기관총.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총 방식이 이제 브랜이라든지 이제 그 경기관총 있잖아요. 그 상부에 탄창 거꾸로 꽂는 방식의 원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무기에 대한 재현 방식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마드센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브라질인가? 거기에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마약범 소탕할 때 경찰들이 들고 나오는 바람에 노인학대다라는 얘기가 한번 그렇죠. 거의 2차 대전 때 썼던 거니까. 80년 지난 총. 네, 그런 총을 썼던 네. 기억이 나죠. 근데 대단하다. 아직도 잘 나간다는 게. 뭐 총이라는 건 사실 방아지 당겨서 탄알이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뭐 이제 지금 발전됐던 거는 사실 총기 자체 어떤 그 방식보다는 어떤 보조기가 붙느냐잖아요. 뭐 그 포어 그립이라든지 아니면 조준 장치가 붙는 거지. 총기 발사 장치에 대한 시스템 뭐 큰 변화는 없었죠. 네. 그 덴마크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항복을 하고 끝났지만 네. 많은 피해를 안 봤잖아요. 다행히. 독일에서는 덴마크 지형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쓴 건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덴마크는 그냥 지나가는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이 정면 가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노르웨이가 목적이었고요. 노르웨이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길 좀 내달라. 네, 그리고 이제 또 북쪽 해안선을 장악하게 되면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독일 해군의 잠수함 부대, 유보트죠. 유보트 부대가 이제 영국 근처로 나가기가 좀 편했어요. 네, 그런 방식까지 감안해서 이제 얘기했던 거죠. 네. 또한 그 나치도 그 몽골군과 비슷하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항을 안 하는 그 적에게 굳이 그렇게 강압적인 통치 해봐야 득이 될 게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영화에서도 묘사가 됐지만 인종적으로 좀 가깝다라는 것도 이제 한 가지 이제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피부색이라든지 이게 달랐으면은 그렇게까지는 대접을 안 했죠. 근데 인종은 전 잘 인종학을 안 봐서 그런데 같아요. 사실은 모르겠네. 그게 아니라 게르만족 계통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친위대도 이제 덴마크 사람 뽑고 이제 북구 이제 바이킹 이제 그렇죠. 부대를 바이킹이라는 사단을 할 때는 사실 북쪽 이제 그 맞아요.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뽑아서 인종적으로 사촌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덴마크가 생각보다 많이 협조적이어가지고 네. 유태인을 500명 정도 내보내는 걸로 일단 마무리 지었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치하고 타협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덴마크의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진짜 영화를 만드는 이의가 애매하다. 근데 그게 저는 알 것 같은 게 킹스 초이스 같이 그래 우리가 뭐 몇 시간 못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어. 라는 식의 생각들 있잖아요. 그 근데 영화가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줘요. 아 진짜. 네. 보셨구나. 나는 그 못 봐가지고 답은 못 드리겠고 보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역사는 좀 반복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럼 지금의 약간의 국방에 대한 쏟는 어떤 열정이랑 이런 걸 봤을 때는 냉전이 지나고 나서는 정말 약화가 돼서 나토에서의 그 덴마크의 그 역할은 해군밖에는 없었거든요. 해군과 일부 공군, 연합 공군인 맞아요. 거죠. 유럽 연합 공군. 거기 네덜란드하고 덴마크는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예, 그러나 해군마저도 지금 거의 뭐 그 어떻게 보면 이지스 구축함이 있기는 있지만 구축함이라고 급은 아니지만 압살론 그렇죠. 예. 이지 시스템을 장착한 게 아니라 A8 시스템을 장착한 그 방공함이지만 그거 5척, 4척밖에 없고 5척, 4척도 안 되는구나. 안 되죠. 예, 그렇고 9척이죠.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해군력에다가 공군 같은 경우는 F-16A 블록 초기에 이제 블록 10형 개량 물론 계속 개량해 왔지만은 너무도 오래된 기체를 아직까지 갖고 있고 F-35를 배수도 몇 대 안 돼요. 그렇죠. F-35도 도입을
한 해 만에 갖고 계속 그 규모를 줄이고 있는 거 보면 만약이란 걸 그냥 간과하고 그냥 아니 근데 사는 것 주변이 같아. 지금은 워낙 단단해져서 쳐들어올 일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옛날같이 독일이 의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독일군도 덴마크군이랑 싸우면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닌가 이제. 그것도 그래요. 독일도 너무 이상해졌어. 또 그래 보네. 그러네 또. 제가 역사 소설도 쓰고 이제 역사에 대해서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반복되는 거고요. 언제 반복되냐? 방심할 때 반복돼요. 그리고 내가 정신 차리고 있고 막 이게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없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방심을 하게 되는데 유럽도 사실 냉전이 끝나고 나서 방심했죠. 하지만 그 방심의 끝에 푸틴이 나타난 거고요. 네, 푸틴이 또 다른 어떻게 뭐 신냉전이라는 얘기까지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유럽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러시아는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거기 보면 보시죠. 폴란드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찰떡궁이 된 데다가 국방력도 계속 강화하고 있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정권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한번 크게 된통 당한 데는 잘 준비하는 것 같고 방심하기에는 네. 거기는 너무 네. 심했죠. 네. 이제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가 두들겨 맞는 걸 봤으니 네, 예, 평화롭게 지나간 데는 아무래도 지금 예나 지금이나 영화 뭐, 예. 카틴을 보게 되면 폴란드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론 폴란드가 뭐 착하기만 하고 불쌍한 나라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폴란드가 주변국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독일을 상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함, 두려움 뭐 이런 거는 워낙 많이 거기서 또 싸움 됐어요. 네, 왔다 갔다 그렇죠. 하면서 그냥. 네. 다음에는 나중에 시간 되면 카틴 학살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이 또 바로 정해졌네. 네. 뭐 농반 진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랑 뭐 그 덴마크 전역과 관련된 그 영화를 함께 소개하시면서 그걸 여기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서 뭐 영화적인 의도 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느낄 수 있는 거는 결국 저는 이제 국방 정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 국방은 한치도 그 소홀히해서는 안 된 그런 전략적인 맞습니다. 문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러시아의 입장에서 계속 부동항을 찾는, 계속 남하하려는 입장에서의 크림반도 진출이었던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악수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러시아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덴마크도 네. 조금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절대 안 차릴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국방 정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정 작가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신선했어요. 네, 아주 신선했습니다. 덴마크가 덴마크는- 반나절 만에 함락. 덴마크 됐다는 우유도 걸. 신선하죠. 네. 이거 편집할게요. 네. 네. 그래서 또 덴마크 군에 대한 아주 짧지만 전반적인 그 전력도 이야기해드릴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정 작가님이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당!